뭐 아마 농구에 미쳐서 산다라는 말에는 상당히 어울리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반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굉장히 재밌고 잘 놀아요. 욕도 잘하고. 내가 굉장히 막 그냥 이 스포츠계 2단아가 돼버린 느낌? NBA 1라운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난 모든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는 진짜 골든 이 제너레이션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능하다고 믿어요.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시죠. 아까 오늘 컨텐츠 이름은 농구에 사는 사람들 해서 농사사라고 좀 줄여봤고, 농사사. 네, 간단하게 일단 출연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L 레전드이자 전 국가대표, 그리고 현재는 엔잡러로서 방송 활동도 하시고 작가로도 활동하시고 최근에는 KBL에 또 들어가시게 된 김태술 위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저는 취준생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농구 발전을 위해서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해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방면에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제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일본 농구의 약진, 그리고 또뭐 축구나 배드민턴 같이 좀 타 협회들이 조금 이슈가 있어서 출연을 하시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고민은 했지만 흔쾌히 또 출연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주시고, 대한민국 농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고 계신 대한민국 농구협회 부회장 정재용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재용이고요. 여기 온 지는 뭐 이제 한 석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30여 년 동안 KBS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을 했었고요. 과거에 농구 담당 기자를 열심히 했었고, 뭐 아마 농구에 미쳐서 산다라는 말에는 상당히 어울리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보람 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 안 되니까 열심히 잘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바 대한민국 농구협회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직접 해주시면서 최근 이렇게 농구협회를 들어오시게 된 간단한 계기를 그래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농구협회에 왔으면 하는 얘기는 전에부터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KBS에서 기자 생활하고 뭐 이제 뉴스 취재부장 했었거든요. 그 스포츠 국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뭐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IS 동서 그룹 회장님이신 권혁훈 회장님이 농구협회장을 맡고 계신데, 권 회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 한번 만나 뵙고, 농구협회를 그냥 잠깐 맡으시는 게 아니라 좀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한번 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드렸고, 이제 권 회장님이 그렇다면은 정 국장께서 직접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었죠. 이제 농구협회 내부 분들이랑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농구 미래발전 전략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건 저희가 뭐 제안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보고서로 가기를 원한다 해서 농구협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실제로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데 제가 밖에서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걸 하다 보니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제 이제 사무처가 정말 다 움직이려면 이제 인력과 이제 예산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직접 맡아서 하는 수밖에 없겠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직접 부회장으로 오게 된 겁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작성하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거를 작성하시는데 그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1년까지는 안 걸렸고요. 2022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8, 9개월 했을래나? 예. 굉장히 이제 스포츠계에서 나름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 농구협회 이사회를 공식적으로 통과한 거는 2023년 1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이사회를 통과했고 대의원 총회가 1월 말에 보통 하니까 그래서 그때 통과해서 이제 공식화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밖에서 하다가 일로 옮겨온 거는 올해 4월 1일자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 업로드 기준으로는 일단 올해 또 이거는 사실 일반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농구협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농구인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내용을 제가 뭐 막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했거든요. 설명회도 갔고.
근데 그렇다고 한 번에 뭐 1000명, 10,000명씩 모이시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고 다녀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복잡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한다고 다 알아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또 보고 싶은 사람은 또 보고 그걸 보면서 또 보시고 와서 나랑 얘기를 해야 대화가 더 빨리 되지. 그래서 사실 농구인들께 설명드리려고 만든 정책 설명 영상이에요. 저 미국 출장 가 있을 때 그냥 업로드 했는데 의외로 일반 농구 팬분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막 댓글을 막 거의 막 한 페이지씩 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 놀랐죠. 아, 이 소통이 그만큼 농구 팬분들이 소통에 목말라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희도 했습니다. 저는 그 2번 봤거든요. 사실 오기 전에. 진짜? 네, 근데 처음 보고 사실 이해가 거의 다 됐어요. 됐는데 뭔가 빠뜨렸을까봐 좀 봤는데 제가 첫 번째 보고 드는 느낌은 책을 읽으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근데 처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그려봤어요.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이게 뒤에 내용에 가면 현재 엘리트 농구 선수가 한 3천여 명이 좀 안 된다라고. 되죠, 예. 근데 어쨌든 통합을 했을 때 57,000명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중학생인가요? 학교 예, 스포츠 예. 그런 엘리트만 전체는 아니에요. 네, 아닌데도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서도 이제 맨 앞에 이제 100만 명을 만드시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처음에 저도 그 100만 명이 많다 적다를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뒤 쭉 보면서 아, 우리가 현재 엘리트를 하는 선수도 이 정도가 있고 뭐 이만큼 하면 또 몇만 명이 모이고 이거를 듣고 딱 그걸 그려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좀 벅차오르는 그게 좀 느껴졌어요. 네, 음식을 좀 그래도 덜어서 드시면서 나눠주시면 네. 네, 주십시오. 예. 맛있게 드세요. 예. 제가 원래 굉장히 재밌고 잘 놀아요. 욕도 잘하고. 근데 여기는 제가 오늘은 그래도 정책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모시게 되면은 그때는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많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많이 얼굴을 뵙던 분이라서 뭔가 항상 스마트한 이미지시잖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넘기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양복 입고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보고 가증스럽다고 이제 후배들이 친구들이 일단 원래 저희가 처음에 준비했던 거는 그 부회장님에 대한 얘기도 좀 사실 좀 궁금했어요. 예전에 진행하셨던 인터뷰 봤을 때 뭐 축구 선수 잠깐 하시다가 그만두시게 됐고 기자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 스포츠계가 정말 생각보다 바뀌려면 되게 큰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시게 됐고 목소리를 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 과정이 사실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게 많이 아시네. 저 원래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요. 네. 저 아버님도 축구 선수셨어요. 평양에서 오셨는데 경평 축구 뛰셨던 이제 평양 대표 이제 축구 선수셨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를 사실은 하고 싶었고, 뭐 졸르고 졸라갖고 이제 축구를 시작했는데, 뭐 제가 축구를 시작했던 시절만 해도 뭐 우리 김태술 위원 할 때보다 훨씬 더 험악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뭐 운동 하루에 4탕씩 하고 운동할 때는 코치한테 맞고 숙소에서는 집 앞에서 선배한테 맞고 뭐 1년 내내 거의 그런 생활이었으니까 아,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했죠. 그러다가 제가 게임을 뛰다가 한번 갈비뼈가 이제 금이 가서 운동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축구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면서 이제 처음이죠. 한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교실에 들어갔죠.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다시 공부를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사실 축구를 그만뒀는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성적이 한 1년 만에 바닥으로 갔으니까 뭐 수업을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저는 운 좋게 다시 뭐 친구들도 도와주고 선생님도 도와주고 해서 처음에는 그것도 무서웠죠. 지금 바닥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했고,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저는 이제 다시 공부하는 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체육과를 다녔고,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니까 체육과를 갔는데 뭔가 좀 스포츠계를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언론고시라고 그래갖고 진짜 열풍이 불 때예요. 어마어마하게 TV를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 막 방송기자가 나와갖고 막 고발하고 뭐 그러니까 나도 스포츠계를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정말 운 좋게 KBS에 제가 붙은 거죠. 그래서 KBS에 들어와서 젊은 기자들이 겁이 없잖아요.
저돌적으로 막 여기저기 다 굉장히 고발 기사도 많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벽이 너무 크더라고요. 단편 뉴스 몇 개 뭐 자 누가 사람을 때렸다. 뭐 어디 대학에 입시 비리가 있었다. 이거 한두 개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너무 거대한 하나의 이 시스템이더라고 이게. 근데 국내에서 누구한테 답을 찾을 때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스포츠계 전체가 너무나 오래된 시스템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서 내가 굉장히 막 그냥 이 스포츠계 이단화가 돼버린 느낌? 막연하게 미국에 가면 뭐 이렇게 때리거나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도 하고 운동도 다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갖고 이제 취재하면서 얻은 단편적인 걸 갖고 이제 제가 버클리 대학에 이제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1년 동안 연구원으로 갑니다. 미국의 이제 NCAA, 미국 대학 시스템에 대해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도 보고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게 입시 체계가 연결이 돼 있고 그 안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했을 때 대학 갈 때 훨씬 유리한 이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미국 학교 체육이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 체육의 천국이라고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연하게 한국에 들어가면 내가 이게 답인 것 같다. 결국 입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모든 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라는 게 있고요. 박찬호와 마이클 조단이라고 2006년 말 7월 초에 만든 건 7년 초에 만든 건데 그 두 개가 제 박사 논문입니다 사실. 2006년에 귀국했는데 대한민국 스포츠의 모든 것을 바꾸는 최고 핵심은 대학 입시예요.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와 연동되어 있는 이 체육특기자 제도가 있는 이상은 경기력에 집중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사실 쿠스프를 제가 제안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 입시 안 바꾸면 대한민국 스포츠 한 걸음도 못 간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럼 한국형 NCAA를 만들자.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멀리 봤을 때는 선수들도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거에서 성적을 받는 거에 의미를 두기보다 일단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도 공익 생활을 할 때 운동하는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으면 몸살이 나요. 제가 몸살이 나더라고요. 몸살 나죠. 네. 근데 일반 분들은 운동부처럼 운동을 하면 몸살이 나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들어가서 또 사람들 관계도 만들고 어쨌든 거기도 작은 사회잖아요. 저도 지금 졸업하고 저는 대학교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일반 친구가. 예. 멀리 봤을 때 지금 선수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해야 될 시간도 많고 없고 지금 피곤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조금 지나다 보면 정말 좋은 시절을 보냈다라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일본 가서 이제 한 대학교 농구 감독님과 이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실제로 일본에는 대학 농구 엘리트를 하면서도 프로를 가는 게 꿈이 아닌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한국에서만 농구를 했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됐어요. 예. 아니 그럼 뭐하러 그렇게 맨날 그렇게 땀 흘리고 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리그를 보니까 프로리그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국내 선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나 혹시 1번이나 2번 포지션 빼고는 거의 다 외국인 선수, 기아 선수 이렇게 이제 해서 뛰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그 팀이 어느 정도 돈을 벌지 못하면 그게 운영이 안 되고 강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화가 일본은 굉장히 이제는 빠른 속도로 굉장히 거기 위에 프리미엄 리그인가 그게 하나 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26년에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명 정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선수가. 그럼 나머지는 다 국내 선수가 아닌데. 국내에서 살아남아야 뛰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독특하고 되게 그러면 어린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뛸 자리가 지금 너무 이 구멍보다 지금 좁은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엘리트 선수를 해서 프로리그에 꿈을 가져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사실 들 것 같긴 한데 또 오히려 반대로 일본은 상관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밀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생각의 좀 차이가 이 머릿속에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들의 논리는 프리미어리그를 만들어서 30개 팀이 되고 한 명씩 뛰면 30명 아니냐. 그럼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아래 이미 리그에서 다른 선수들이 뛰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도 만들 수 있고 산업으로도 크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NBA 다음가는 유로리그를 넘을 수 있는 리그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일본의 계획인데 정확히 그게 일본의 목표죠. 그러니까 한국 농구가 지금 선수가 없어서 위기인 건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수가 없어서 위기인 게 아니고 농구하는 애들은 정말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진짜 많아. 그리고 잘하는 애도 진짜 많고 재능 있는 애도 많아요. 걔네가 이 엘리트 시스템으로 넘어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좋은 탤런트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이런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디비전이라는 대안을 갖고 그거를 실력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전환한다면, 그럼 저는 100만 명 선수를 등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 디비전이라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세계 무대 8강, 우리가 4강 이런 얘기 할 때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비현실적이라고 아마 속으로 놀리시기도 했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믿어요. 제린 얼마 전에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제린 스티븐스 만나고 왔잖아요. 이 문제는 더 이상 끌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간 건데 진짜 잘 갔다고 생각해요. 모든 전문가들이 제린은 NBA 1라운드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난 모든 미국의 전문가들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자면 서장훈이 여준석처럼 점프 뛰고 이현중처럼 던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농구가 가진 적은 없죠. 근데 이 친구는 귀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 드래프트 사실 나가고 나면 사실은 신분이 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가족들도 다 같이 만났고 코칭 스태프도 같이 만났는데 귀화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고 우리는 절차를 이미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린 같은 선수가 만약에 온다. 그리고 이번 일본전에서 보여준 우리 젊은 선수들의 재능, 정말 너무 젊은 선수들 진짜 나 정말 감동받았는데 그 선수들의 재능에다가 예를 들면 이현중으로 따지면 2m 1이에요. 그런 슈터를 우리는 가진 적이 없어요. 여준석이 신발 벗고 한 2m 2, 3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사이즈에 이렇게 점프 뛰는 선수도 거의 우리가 가진 적이 없어요. 풀스피드를 이렇게 가진 선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론으로만 따지자면 거기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정현, 하윤기 또 뭐 유기상, 이원석, 양재민 이런 좋은 선수들 진짜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진짜 감동했거든요. 이런 식의 열정을 가진 선수들이 대표팀을 띄워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리가 2032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얘기한 이 모든 친구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기자가 황금세대 프로젝트라고 했던데 사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 용어는 먼저 쓰이긴 했어요. 근데 기자가 이제 기사화해줘갖고 그게 됐는데 우리는 진짜 골든 이 제너레이션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능하다고 믿어요. 저는 일본 농구가 너무 궁금해서 갔는데 한국 농구의 재발견을 하고 와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특히나 앞선들의 신장이 커졌는데 기술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애들이 잘 달리고 올 스위치 할 수 있고 또래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야 이거 혹시 우리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사실 안준호 감독님한테 제가 농담으로 우리 목표는 1승 1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지에서 2승은 매너가 아닌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실 농담같이 둘이 웃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갔는데 야, 난 첫 게임 진짜 이길 때 제가 외부 미팅하다 카페에서 이거 컴퓨터 놓고 보다가 내가 하도 소리를 질러갖고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스위치를 그렇게 하고 수비를 그렇게 따라가는 걸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 한 10년 동안은 난 내 기억에는 없어요. 여기서 근데 제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애정이 어린 질문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1차전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4일 정도 훈련을 해서 결과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비판은 아닙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지원이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저도 스텝으로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았고 더 지원을 잘해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증명을 했잖아요. 우리들한테 투자를 해달라. 이제 우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협회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연맹이나 이런 데서 계획을 갖고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좋으면서 약간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럼 사실 너무 당연해서 말을 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회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뭐 솔직히 재정 상태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뭐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재정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재정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정부 지원도 많이 나오고 외부에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소스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외부에서의 이제 협찬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국제대회 성적도 워낙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방송국에 있으니까 이런 잘 알잖아요. 농구는 뭐 국가대표팀이 A매치를 해도 제작비를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확인했지만 이제 그걸 갖고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주시는 협찬사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성적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표팀의 활약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그래서 또다시 그걸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표팀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100만 명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 12명을 뽑아서 국가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연동되는 건데 과거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연동이 안 된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연동이 되면 전 세계 어디나 사실은 협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거는 대표팀의 A매치에서 나오는 마케팅 수입과 그 다음에는 이 넓은 저변의 등록 비용으로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자체 통계 정보 시스템이 없었어요. 대한체육회 거를 차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지금도 엘리트 디비전 1 파트는 그걸 쓰고 있죠. 그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디비전의 그 생활체육과 엘리트를 유기적으로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가 굉장히 뻑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변을 만들고 저변에서 좋은 선수가 디비전 1으로 승강제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그런 뭐 기록 서비스, 자격 증명하는 서비스 실제로 벌써부터 어떤 분들은 유소년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럼 나중에 이거 대학 입시 자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등록을 하시고 뛰면 공식 대회가 되고 저희가 하면 실적 증명을 띄워드릴 수는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공신력을 가진 이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런 모든 행정 서비스 저희가 다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씩만 만약에 부담하신다면 100만 명이 1년에 한 10,000원 낸다 치면 계산하기 쉽게 그럼 100억이에요. 그러면 협회 재정 자립입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재정 자립이 100만의 등록 인구를 갖고 있으면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마 기업들이 제 앞에 와 사무실 앞에서 줄 쓸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돈을 갖고 다시 대표팀도 지원하고 국제대회도 내보내고 그 과정을 과연 우리가 이 전환기를 어떻게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재정이 개선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버틸 것이냐 이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제일 큰 과제인 거. 이번에 이제 기사 봤을 때 파리 올림픽 기간 때문에 진천 선수촌 사용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고향 소노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 소노에서 훈련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본 농구 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용 훈련 시설이에요. 전용구장 가는 건 저희 꿈이죠. 농구협회 꿈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 저기 전용구장을 당장 갖기에는 재정적으로 이건 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의 롱텀 플랜으로 놔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대표팀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대표팀을 운영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비행기도 비즈니스를 태워야 되고 호텔도 1인 1실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사도 정말 가장 좋은 식사로 우리가 선수들을 먹여야 되고 또 훈련장도 확보하고 해야 되면 사실 그 비용을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용으로 그냥 다 돼서는 일본처럼 정말 대기업이 큰 돈을 지원하기 전에는 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사실 소프트뱅크라는 그럼요. 그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협회가 돈이 있어갖고 하면 좋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많은 협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목표는 선수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고군분투하지만 사실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지금 희망을 봤다. 최근에 희망을 봤다 우리가. 예. 그리고 결코 꿈이 아니다. 그래도 그 희망을 어떻게 현실에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6세부터 19세 감독을 한 명으로 두고 그 장기적인 농구를 가르치고 성인에서 이제 대표팀 선수를 보통 키우는 플랜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감독 지원을 해서 하긴 하지만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또 대표팀이 이제 해산이 되는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죠. 우리나라 농구가 가야 할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사실 예, 그 프로젝트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이제 중고연맹이나 대학연맹하고도 일부 논의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9900 01년생들이 2032년이면 몇 살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듯이 그러면 주축 선수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플랜은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페이퍼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학교 이상 선수들은 학년별로 저희가 선수들을 어느 정도 관리 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연맹과 대학연맹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선수들 기록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뽑아놓고 스카우팅 리포트를 뭐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놓고 저희가 이 선수들의 이제 KBA 컴바인처럼 체력적인 능력, 뭐 사이즈 이런 것들, 운동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평가를 해두면, 그리고 이제 그 풀은 해마다 바뀌는 거죠. 올라가면서 뭐 그 해 활약에 따라서 그 다음에도 또 바뀌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 뭐 디테일하게 넘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뭐 대략 한 200여 명의 선수를, 남자 선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 그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명단의 선수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30살인 선수가 2032년에 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주로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선수들을 기초적으로 보고 특이한 선수들이 굉장히 그 아웃라이어로 이제 더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데 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풀들이 몇 년도에는 누가 뛸 거고 누가 뛸 거고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봐야죠. 일종의 코디네이터죠. 이렇게 다니면서 자, 그럼 26년 대회는 진짜 뛸 생각이 진짜 있는 겁니까? 뭐 100% 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뛰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팀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풀 안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도는 누가 주력이 될 거고, 또 지금 그 대회를 가기 위해서 몇 년도에는 아직은 어리지만 지금 대표팀은 안 되지만 뭐 고등학교에 정말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있다면 이 친구는 한번 우리가 보내보자. 안 뛰기더라도 되니까 훈련에 한번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가진 목표와 전략에 맞도록 대표팀을 계속 구성해서 나가는 거죠. 협회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체계적인 관리 체계만 만들어 두면 사실 KBL이나 WKBL과의 협조도 훨씬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번은 어쨌든 저희 스스로가 대농해서 롱텀 플랜을 먼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KBL과 WKBL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서 사실 꽤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한농구협회랑 롱텀으로 해서 같이 조인을 해서 일을 하면 사실 좋아질 게 엄청 많을 것 같고, 또 하나 그 또 궁금하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그 국가대표 아니면 혹은 유망주 선수들 해외 도전하는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KBL 같은 경우는 이제 IMG 아카데미 이제 뭐 한 달이나 3주 정도 보내서 이제 경험을 하게 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셨던 뭐 현중이도 그렇고 준석 같은 선수들이 좋은 재능을 갖고 조금 더 이제 경험을 시켜주고자 했을 때 어떤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실 선수들 해외 진출은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못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 이현중 선수하고 여준석 선수 만났을 때도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NBA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좀 협회나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가서 막상 보니까 아, 우리가 지원이 굉장히 부족했구나라는 것도 또 느꼈고요. 그래서 선수한테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라도 우리 협회가 꼭 너네들 NBA 도전하고 하는 거를 좀 말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일단 뭐 여기 지금까지는 그 정도만 얘기하고 헤어진 상태고요. 사실 그 엘리트 캠프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 IMG로 나가거나 뭐 이제 해외 리그로 나가는 이런 과정 같은 거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협회가 체계적으로 지원한 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KBL 이제 해외 엘리트 캠프 하면서 이제 그게 외국으로 연계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처럼 해외에 있는 재능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과 또 국내 재능들을 많이 내보내는 역할, 이 두 가지가 이제 협회에서는 양쪽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협회가 너무 주어진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엄두를 못 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사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뛸 수 있는 재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금 이제 클럽과 엘리트가 통합돼서 초등학교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해서 도전해 볼 만한 재능들도 저희는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제 태술 위원님께서는 이제 선수 시절에 천재 가드로서 아시아 대회도 이제 청소년 대표팀도 분명히 뛰셨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해외 선수들이랑 경기도 해보고 세계 대회도 사실 나가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해외 무대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이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잘하면은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중국과 대등하게 경기를 하면 충분히 우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는 분위기가 해외 농구 리그를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물안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해외 리그의 선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해외 리그 어떤 리그가 내가 가서 뛸 수 있는 리그가 어디 있는지도 뭐 정보도 부족했고, 또 선배들이 그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냥 한국에서 잘해서 프로에서 뛰고 또 뭐 명예롭게 은퇴하고, 이게 사실은 그냥 농구 선수로서의 어떤
멋진 이제 마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후배들이 좀 많이 해외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좀 해외 넓은 무대에서 저 활약하는 모습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또 끌어오게 되고 그 관심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진출도 진출이지만 이제 대표팀 얘기를 좀 하자면 평가전 자체가 굉장히 없잖아요. 일단 연습 경기 자체를 하기가 너무 힘든데 좀 협회 쪽에서 그런 쪽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일본 농구가 이번에 프랑스랑 경기를 할 때 그걸 보면서 일본이 잘한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견주었을 때 엄청 말도 안 되게 특출난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저는 절대 일본한테 일본한테 아예 경기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세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선수들의 장점은 우리보다 나은 점은 경험이 많다라는 거. 그게 올림픽 무대에 나가서도 큰 선수들 앞에서 2m가 넘는 선수 앞에서도 170짜리 선수가 3점을 던지고 뚫고 들어가서 패스를 내주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좀 부러웠던 것 같은데 일단 일본과의 경기는 저희가 거의 지금 정례화 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례화된 상태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랑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 해에 이제 준비하는 대회, 메인 대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준비 기간도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뭐 존스컵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가전을 적어도 뭐 한 나라하고 두 번 하면 4경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평가전을 우리가 이제 아예 짜서 그러면 7월달 정도면 평가전하고 지금은 이제 피바에서 진행하는 그 A매치가 11월, 2월에 이제 진행되게 돼 있으니까 예, 윈도우 시스템이 돌아가고 각 팀이 이제 시즌을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오프 시즌에 뭘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메이저 대회에 맞춰서 우리가 좀 그 대신 계획을 빨리 짜야죠. 저는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뜬구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한국 농구에 제일 필요한 거는 하나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오랫동안 희망이 없었어. 아, 우리는 뭐 협회도 안 되고 대표팀도 뭐 안 되고 한국 농구 끝났어.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한 거야. 근데 이번 일본전을 보고 제가 미국 출장 가서 우리의 이 뛰어난 재능 있는 선수들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절대 꿈이 아니다. 이건 현실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 농구가 왜냐면 팬들도 꿈을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우리 선수 재능을 볼 때 그렇다면 이 기회에 우리가 하고 그냥 경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국 농구가 다 같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거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회 하나하나 할 때마다 평가전 할 때마다 입증해 나가야죠. 당장 이번 11월 달에 또 시합 있을 테니까 그때도 잘해야 되고 호주도 와서 할 텐데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 영상이 딱 그런 거예요. 그 반가움이라는 게 소통 아까 얘기했고 또 하나는 희망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역할을 해줘야 될 협회가 당장에 그 생존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하지는 못했었고 근데 이거를 새로운 또 이제 집행부가 오시면서 그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또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준비하던 게 있었네. 그게 통합 기록 시스템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을 것 같아요. 그 시간까지 또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지지하고 응원하면 더 빨라질 거니까. 일단 오늘 다양하고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서 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 나눈 소감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오늘 자리에 오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들 정도로 걱정을 좀 했어요. 사실은 제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뭐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부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한국 농구 선수들의 희망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 협회에 대한 희망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사실 저한테도 협회나 이런 한국 농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근데 저 역시도 오늘 부회장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뭐 그분들도 다 사정이 있겠지라고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아니야 이제 달라질 것 같아 확실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오늘 또 확신을 받고 또 좋은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뜻깊었고 앞으로 후배들한테도 지금 협회가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의 니네 할 거 열심히 하면서 좀 더 성장을 해주기 바란다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뭔가 물음표가 느낌표로 좀 바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기분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일단 또 마지막으로 부회장님께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 나눴던 소감.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농구가 희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지만 불과 몇 달이지만 명백하게 지금 희망의 원석을 봤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갈고 다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계획은 충분히 공감받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 제가 스스로가 알겠어요. 이 좋은 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실행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실행만 우리가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미국보다 뭐 농구를 잘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못 가질 일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안타까운 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농구인들이 진짜 마음속에 나는 대한민국의 농구인이야. 이런 어떤 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다시 몇 번을 얘기하지만 협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협회가 먼저 나서서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농구 팬분들께서 또 농구인들께서 좀 실수하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밀어주시면 저희가 진짜 더 열심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2002년에 아시안 금메달을 땄고 2014년에 12년 만에 또 땄죠. 근데 26년이 딱 12년 되는 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2002년 때 이 고3의 신분으로서 이제 제가 부산 출신이라 그 경기장에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금메달의 주역이 2014년에 됐고 제가 2026년에 정말 결승을 올라가면 정말 제 돈을 주고 와서라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욕심이 갑자기 생기는데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꼭 그런 역사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게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 부탁을 선수들 대신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한테 부탁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자고 얘기해요. 아니 가봐야죠 진짜. 네네. 해보는 거죠. 네, 해봐야죠.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저희 매실차를 짠하면서 끝낼까요?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